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데에는 많은 유부 선배님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어요. 남편과 어린 딸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지금까지 사소한 다툼 한 번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의 결혼 생활은 지난 5년 동안 위태롭기만 했어요. 저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예요. 저도 40년 넘게 살았지만 저희 시아버지 같은 사람은 난생 처음 보았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 잠깐 들은 적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시아버지는 권위적이다 못해 뭐든지 본인 마음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었어요. 다른 사람 말은 아예 귓등으로도 듣질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 나이 남자들이 다들 그런다고들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시아버지는 차원이 달랐어요. 대충 시아버지에 대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요. 시아버지는 형사로 평생 재직하시다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가족들 말이 정년퇴직 하시기 전에도 성격이 대단하셨다고 하는데 퇴직 이후에는 더 심해지셨답니다. 시아버지께서 워낙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퇴임하신 지 꽤 되셨는데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그날의 아침, 점심, 저녁 메뉴를 직접 정하고 시어머니에게 통보하신답니다. 딱딱 시간에 맞춰 그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대요. 혹여나 시어머니가 다른 메뉴를 준비하시기라도 하면 아주 집안이 떠내려가랴 고함을 지르십니다. 고함뿐이면 다행이게요. 다음날 시어머니에게 주실 생활비를 바로 깎아버리신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저도 처음에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그날 시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받으세요. 매일 식사 메뉴를 시아버님이 정하시니 재료 비용을 어림잡아 아침마다 돈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이래도 제때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고 싶으시겠어요? 평생 이렇게 사셨다는 게 저도 이해가 되질 않아서 몇 번 시어머니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다 들어주시냐고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깊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게 다 못난 내 팔자지 뭐. 젊어서는 친정부모님 생각해서 참고 나이 들어서는 자식 보면서 참다 보니까 이게 또 다 사라지대. 남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두 분 다 많이 아프셨나 봐요. 당시 시골에 계시던 두 분을 시아버지께서 모시고 올라와 집도 구해드리고 병원비까지 모두 다 대주셨답니다. 저는 의외다 싶었어요. 제가 아는 시아버지라면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대가 없는 호의는 있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매일 생활비 받는 게 싫다고 한 번 해달라고 투덜거리거나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말하기만 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네가 친정에 갖다 쓴 돈이 얼만 줄 알아? 매일매일 그 돈 나한테 갚는다고 생각하고 시키는 일이나 잘해. 자꾸 투덜거리면 그나마 받던 생활비도 줄일 거야. 아이고, 생활비라고 해봐야 다 당신 입으로 들어가는 거 사는 돈인데 그마저도 안 주면 어떻게 해다 바치라는 거예요? 이 애패나가 평생 집구석에서 놀고 처먹느라 나가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줄 모르지? 왜? 이 기회에 내가 나가서 돈 벌게 해줄까? 시어머니가 투덜거리면 수중에 한 푼도 없이 쫓겨나고 싶으냐고 윽박을 지르셨대요. 저는 제 귀로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40년 넘게 자식을 셋이나 낳고 키운 아내에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나 싶어서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를 대하시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더군다나 시아버지가 무시하는 사람은 시어머니뿐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는 제 남편도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 시아버지의 사이는 아주 안 좋았어요. 남편이 아주 어릴 때부터 이어져 온 일이다 보니 남편에게는 시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이미 골물대로 골마 있었어요. 사실 결혼할 때부터 힘들긴 했어요. 이 정도로 시아버지와 남편의 사이가 안 좋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결혼 전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남자 형제만 셋인 집의 차남입니다. 위에 아주버님과 막내 시동생이 모두 결혼해 이미 저에게는 동서가 둘이나 있었어요. 남편이 제일 늦게 결혼하는 거다 보니 저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동서들과 비교될 것 같아서요. 저는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시댁에 인사를 갔습니다. 최대한 얌전해 보이는 옷을 새로 사입고 어른들이 좋아하실 만한 선물도 준비했어요. 뭘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내가 자기 이럴까봐 미리 얘기했잖아. 우리 아버지 내 결혼에 전혀 관심 없다고. 오늘은 그냥 의례적으로 인사만 하고 나올 거야. 아무리 그래도 처음 뵙는 건데 예쁘게 보여야지. 저는 시아버지를 뵙자마자 알았습니다.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한 건지요. 남편이 말할 때는 그냥 좀 시아버지께서 무뚝뚝한 보통의 아버지겠거니 정도로 상상했거든요. 그런데 시댁은 들어갈 때부터 분위기가 뭔가 달랐습니다. 현관에 들어설 때부터 서늘한 게 묘하게 불편하더라고요. 시작부터 당황했던 게 현관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저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거실이 텅 비어 있었어요. 잔뜩 긴장하고 들어선 게 무색할 정도로요. 제가 분명히 인사를 드리러 온다고 들으셨을 텐데 집에는 아무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뒤로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께서 다급한 얼굴로 헐레벌떡 들어오셨습니다. 장을 보셨는지 양손에 뭘 잔뜩 들고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셨어요. 아이고, 손님 초대해놓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미안해요. 아버지가 갑자기 모임 있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우리가 좀 늦었어. 내가 금방 준비할 테니까 앉아서 이야기들 나누고 있어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도 저희가 오는 걸 뻔히 알고 계셨으면서 일부러 어머니를 끌고 모임에 다녀오신 거였어요. 모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갈 때쯤 시어머니는 애들이 오니 계속 집에 가자고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자리에 죽치고 앉아 연신 술을 드셨답니다. 시아버지께서 결국 취하시는 바람에 시어머니께서 간신히 끌고 오셨대요. 그러고 보니 시아버님의 볼이 붉어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연신 미안하다 사과하셨습니다. 시아버지에게 화를 내시면서요. 시어머니의 잔소리에도 소파에 묵묵하게 앉아 계시던 시아버지는 저를 보고도 아는 체 하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셨는지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저는 애써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간 시댁에서 이런 대접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무슨 대단한 사람 왔다고 상까지 차린다고 호들갑이야. 그냥 대충 마실 거나 좀 주면 되지. 시아버지의 으름장은 마치 화살처럼 제 귀에 쏙쏙 박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절로 어깨가 다 움츠러들었어요. 안 그래도 시아버지는 덩치가 크시고 외모도 우락부락 무섭게 생기셔서 눈도 제대로 마주치기 어려웠거든요. 어머니, 제가 이래서 밖에서 따로 보자고 했잖아요. 어머니, 지금이라도 우리끼리 나가서 밥 먹어요. 남편이 한술 더 떴습니다. 시아버지는 빼고 시어머니와 저에게 나가서 밥을 먹자고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제가 준비해온 선물을 꺼냈습니다. 나름 비장의 무기였거든요. 남편에게 들었는데 시아버지께서 낚시를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젊어서부터 낚시를 너무 좋아해서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낚시를 가셨대요. 선물로 낚싯대라도 준비했냐고요? 비슷합니다. 낚시계의 명품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브랜드가 있어요. 낚시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욕심내는 브랜드인데 거기서 위아래 낚시복을 세트로 샀습니다. 조끼까지 말이죠. 제가 브랜드 로고가 크게 박힌 쇼핑백을 들고 시아버지에게 다가가자 곧바로 시아버지 시선이 제가 든 쇼핑백을 따라왔어요. 저는 곧바로 쇼핑백에서 옷을 꺼내 시아버지에게 보여드렸어요. 낚시 좋아하신다고 해서 준비했다고요. 순식간에 시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지더군요. 내 아들놈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저 볼 거 없는 놈이랑 결혼까지 하겠다고 마음먹은 거면 네가 보통 참한 성민은 아니겠지. 암튼 난 우리 집안 며느리한테 바라는 건 딱 하나다. 아들만 낳아라. 그거면 충분해. 어찌됐든 간에 저는 결혼을 허락받았습니다. 말은 쌀쌀맞게 하셨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사온 옷으로 바로 갈아입으셨어요. 연신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모습을 비춰보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이 귀엽게 보이기까지 했는데 남편은 그런 시아버지를 거들떠도 보질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게 뭐하러 저렇게 비싼 걸 샀느냐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봐서 알겠지만
아버지랑 나랑은 웬만한 남보다 못한 사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특별히 우리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지금이야 핏줄이니까 할 수 없이 얼굴은 보고 살지만 어머니 돌아가시면 아버지하고는 아예 상종도 안 하고 살 거야. 남편은 시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면 꼭 다른 사람 같았어요. 평소에는 모두에게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그런 면에 반해서 결혼까지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시아버지와는 왜 그렇게까지 사이가 좋지 않은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중간에서 시어머니도 힘들어하시는 것 같았고요. 남편은 제가 물어도 자세히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싫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신을 낳아준 부모인데 저에게까지 자신의 감정을 강요해 미워하게 하고 싶지는 않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가족이라는 게 원래 서로 싸우기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풀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날 일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저희는 바로 신혼여행에 가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남편이 영화사에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휴가를 바로 낼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일이 워낙 많을 때라서요. 저는 미리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관없었습니다. 남편이 영화사로 가게 되었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남편의 일을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쓸 수 있는 시기에 좀 더 길게 여행을 가기로 이야기해 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시아버지는 괜한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능력도 없는 놈이 그러게 무슨 장가를 간다고. 내가 사돈 복이 쪽팔려서 아주 민망해 죽는 줄 알았다. 하나밖에 없는 딸 신혼여행도 못 가게 했으니 우리 집을 얼마나 거지같이 벗겠냐?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께는 일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제가 미리 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다 이해하셨고요. 저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괜히 문제가 생기는 게 싫어 시아버지에게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그런 저까지 써잡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이고, 한 놈이 저 모양이면 여자라도 똑 부러져야지. 세아가, 네가 그렇게 물러 터졌으니 저놈이 아직도 영원지 모식인지 하겠다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아니냐? 결혼하는데 신혼여행도 못 가게 하는 회사가 그게 직장이냐? 놀이터지? 남편과 시아버지 사이의 골은 깊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의 모든 걸 다 싫어하셨어요. 특히나 남편이 하는 일을 가장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른 형제들도 있고 동서들까지 있는 자리에서 자꾸만 남편을 무시하시는데 저까지 화가 나고 속상하더라고요. 제 속도 그랬으니 남편 속도 속이 아니었을 거예요. 제발 작작 좀 하세요.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희수한테까지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야말로 이러시는 거 장인 장모님 아시면 참 좋아하시겠네요. 뭐야? 이 자식이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하긴 이름도 없는 삼류대학이나 나온 자식이 뭘 배웠겠어? 말해봐야 내 입만 아프지. 어이구,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꺼져버려. 제가 그나마 아버지가 일찍이 내놓은 자식이라 밖에서 보고 자라서 이 정도로 점잖은 줄 아세요. 아버지 닮았으면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 옆에 붙어 있었겠어요? 도망가도 진작에 도망가지. 이 자식이? 너 오늘 아주 작정을 하고 왔구나.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너 같은 자식 나는 애초에 필요 없었어. 그러니까 이기면 아예 나가. 저는 점점 커지는 싸움이 무서워 남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남편은 정말 이대로 다시는 시아버지를 안 볼 기세였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제발 누구라도 좀 도와줬으면 해서요. 그런데 다른 가족들은 태연하게만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서인지 다들 시아버지와 남편을 말리지 않았어요. 저는 원망 섞인 눈초리로 큰 아주버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좀 말려달라고요. 그러자 큰 아주버님이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재수씨가 형제가 없어서 모르나 본데 재수씨도 이제 우리 식구니까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야 돼요. 본디 가족도 안 맞는 원수지간이라는 게 있더라니까요. 저 둘 만나면 매일 저래요. 저러는 거 싫으면 재수씨가 진영이 저 자식한테 잔소리 좀 해요. 신혼이니까 그나마 재수씨 말은 듣겠죠. 제가 보기엔 시아버지가 다른 형제들과 달리 남편을 무시하고 박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른 가족들 눈에는 그게 보이질 않나 봅니다.
오히려 제 남편을 철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유일한 남편의 편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힘이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남편은 평생 이런 취급을 받고 살아서인지 크게 억울해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대꾸나 하는 정도였죠. 시어머니는 평생 가정주부로 시아버지와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신 분입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꽉 잡혀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누구보다 그런 자신을 원망하시는 시어머니는 항상 남편을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해주실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속상할 때마다 우는 것 말고는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답답했지만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다른 형제들이었습니다. 형제들이나 동서들 모두 시아버지의 말이라면 잡초로 김치를 담그라고 해도 담글 정도로 말을 잘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시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무조건 자신처럼 나란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대요. 그래야 평생 누구한테도 무시 안 당하고 산다고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게 들은 이야기랍니다. 시아버지의 말에 큰아주버님은 검사가 됐고 시동생은 7급 공무원이 됐어요. 둘 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했답니다. 저희 남편만 혼자 비실비실해서는 공부도 안 하고 나가서 뛰어놀지도 않았대요. 남편은 매일 집에서 영화만 보고 만화책만 봤답니다. 그런 모습이 시아버지의 눈에 좋게 보일 리 없었죠. 그러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본격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한 건 남편이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예요. 무엇보다 아들들의 진로에 대해 확고하셨던 시아버지와 남편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 거죠. 남편은 영화과에 진학했어요. 원래 영화감독이 꿈이었거든요. 시아버지는 영화감독 같은 건 직업이 아니라고 하셨답니다. 머리 나쁘고 천박한 딴따라들이나 하는 짓이라고요. 시아버지는 끝까지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그런 대학에 갈 바에는 차라리 대학을 가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고졸 경찰 시험을 보든 소방관 시험이라도 보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은 거죠. 고집대로 영화과에 입학한 거예요. 시아버지는 곧바로 남편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끊어버리셨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고집을 걷지 않고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갔어요. 하루 종일 알바를 해서 등록금을 내고 안 되면 휴학까지 해가며 힘겹게 영화과를 졸업했습니다. 다른 부모들 같으면 그런 아들이 대견해서라도 마음을 돌리실 텐데 저희 시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후로 본격적으로 시아버지의 무시와 핍박이 시작된 거죠. 대학 졸업하고 영화판을 전전하며 스텝으로 일하고 다닐 때는 아예 눈도 마주치질 않으셨대요. 그런 남편을 안쓰러워한 건 그나마 시어머니 뿐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방관하면서 은근 즐기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그걸 언제 처음 느꼈는지 아세요? 바로 남편 생일날이었습니다. 저는 연애할 때에도 매년 남편의 생일을 좀 유난하게 축하해주곤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남편이 자신의 생일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생일날 케이크에 촛불을 불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본 적도 없고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태연하게 말하는데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정도로 남편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남편과 연애할 때 매년 생일마다 장소도 빌리고 예쁘게 꾸며서 가까운 친구들과 생일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처음 맞는 남편의 생일을 벼르고 있었죠. 가족들 앞에서 보란듯이 신나게 축하해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신혼집 집들이 겸해서 가족 모두를 초대했습니다. 직접 초대장도 만들어서 식구들에게 보냈어요. 남편 사진도 예쁘게 넣어서요. 남편은 어차피 아무도 안 올 텐데 힘들게 뭐하러 그러느냐고 오히려 저를 걱정했어요. 저와 둘만 즐겁게 보내도 된다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며느리가 준비한 첫 번째 이벤트인데 설마 아무도 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제가 괜한 짓을 벌였나 봐요. 남편 말대로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남편의 생일 파티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생일 파티 당일 못 오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재수씨 미안해요. 와이프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우리는 못 갈 것 같아요. 진영이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주고 좋은 시간 보내요. 형수님, 저희가 웬만하면 가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요즘 입덧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요. 형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다음에 봬요.
지금까지 제가 본 아주버님과 시동생은 동서들의 건강을 이 정도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쩜 둘 다 똑같이 제게 동서들 핑계를 대면서 못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생일 파티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마저도 오시지 않았어요. 제가 분명 시아버지가 오시지 않더라도 혼자라도 오시라고 했는데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그제야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생일인데 잘 챙겨 먹었냐고요. 저는 어쩐지 시어머니에게마저 서운해 대충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펑펑 쏟으셨어요. 지난번 일로 시아버지께서 화가 많이 나셨답니다. 남편이 괘씸하다면서 아무도 생일 파티에 가지 못하게 하셨대요. 정말 이 정도의 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로 유치한 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평소 같으면 눈물을 흘리시는 시어머니를 위로했겠지만 그날만큼은 저도 마음이 영 내키지 않더군요. 괜히 제가 나서는 바람에 상처받은 남편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파 시어머니마저 미웠습니다. 사실 진짜 미운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게 다 시아버지 때문이에요. 시아버지께서 남편 생일 파티에 가는 사람은 앞으로 얄짤 없을 줄 알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셨대요. 시아버지는 매번 그런 식이었습니다. 손에 돈 좀 쥐고 있다고 처자식을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셨어요. 사실 가족들이 시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를 생활비 가지고 좌지우지 하시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시아버지는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큰 아주버님은 검사고 시동생이 공무원이면 뭐예요. 다들 잘 벌어봐야 월급쟁이인데요. 시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건물과 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시아버지가 움켜쥐고 있는 재산이 워낙 많다 보니 욕심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만도 한 게 시아버지께서 워낙 자식들 가지고 비교도 많이 하시고 저울질도 많이 하세요. 저희 부부야 이미 낄 수 없는 판이었지만 큰 아주버님과 시동생 사이의 경쟁은 꽤 치열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시아버지가 일부러 싸움을 붙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분위기를 몰아가기도 하셨어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가족들끼리 모여있는데 시아버지께서 뜬금없이 이상한 소리를 하셨어요. 아무래도 내가 죽으면 우리 검사 아들이 내 제사상 차려줄 테니 강남에 있는 건물은 우리 큰아들한테 주는 게 맞겠지. 항상 누구를 주냐 마냐로 고민하시던 강남 건물을 뜬금없이 큰 아주버님에게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어요. 당연하죠. 더군다나 이 집 장손이 누굽니까? 제 아들이잖아요. 자, 우리 아들 꿈이 뭐지? 할아버지처럼 멋진 경찰관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님, 얘 좀 보세요. 얼굴도 체형도 아버님을 아주 꼭 빼다 박았잖아요. 성격까지 얼마나 비슷한지 검사인 자기 아버지는 재미없고 현장에서 도둑 잡는 할아버지 같은 형사가 멋있고 좋다는 거 있죠? 큰 아주버님과 큰형님은 아주 신이 나서 애까지 앞세웠어요. 그런 상황을 가만히 지켜볼 시동생이 아니었습니다. 형수, 우리랑만 있을 때랑은 말이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언제는 내가 우리 아버지 너무 닮아서 걱정이라면서요. 성격까지 닮을까봐. 어머, 서방님은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그래요. 아버님, 저 그런 소리 한 적 없어요. 아버님이 우리한테 강남 건물 준다고 하시니까 서방님이 괜히 샘나서 그러시나 봐요. 형님도 나이가 들긴 드셨나 봐요. 저도 똑똑히 들었는데 그게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하세요? 아버지, 부모 제사를 꼭 장난만 지내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형제 중엔 제가 아버지 제일 많이 닮은 거 잊으셨어요? 얼마나 닮았는지. 제가 아버지랑 입맛이 아예 똑같잖아요. 제가 아버지 좋아하시던 것만 알아서 기깔나게 차려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한지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하다 구경하려고 거실까지 나왔다니까요. 이게 다 무슨 난리인가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속상하신지 연신 푹푹 한숨을 쉬셨어요. 와중에 시아버지는 아주 신이 나셨더군요. 입이 귀에 걸렸어요. 그래, 우리 막내가 내 입맛 그대로 닮아가지고 입이 고급지긴 하지. 난 죽어서도 절대 먹는 건 포기 못하니까 최고 좋은 제철 식재료만 준비해가지고 내 제사상에 올려라. 알아들었지? 우리 며느리들. 결국은 강남 건물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당신이 하늘나라 가면 제사상을 똑부러지게 차리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시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장단에 맞춰 제사상을 얼마나 기깔나게 잘 차릴 것인지에 대해 늘어놓는 형님과 동서의 이야기를 저는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은 설거지나 마저 해야겠다 싶어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결국 참지 못하고 또 총대를 메고 악역을 자처하더군요. 와, 개그 콘서트 볼 필요가 없겠어요. 우리 집 돌아가는 꼴이 훨씬 더 웃겨서. 며느리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시아버지 앞에 두고 제사상 이야기나 늘어놓고. 역시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효자, 효부들답네요. 남편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그냥 듣고 넘어갈 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바로 조금 전까지 좋았던 기분을 망친 남편을 나무라셨습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게 가진 게 있어야 잃을 게 무서워서 욕심도 생기고 야망도 생기고 하는 거야. 너야 가진 거 없어서 무슨 느낌인지 전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손주들도 있는 자리에서 자식들 저울질해가면서 재산을 주네 마네 하는 게 부모로서 할 짓인가요? 내가 내 재산 가지고 저울질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아이고, 난 죽는 거 하나도 안 무섭다. 이 자식이 평생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보는 게 더 무서워. 그날도 어김없이 마무리는 시아버지의 막말로 끝났습니다. 저는 애써 주방에 처박혀 설거지만 했어요. 거실로 나가 시아버지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서요. 그런 제가 마음 쓰였는지 시어머니는 제 곁에 다가와 설거지를 도와주셨어요. 저는 괜히 울컥하는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다 똑같은 아들인데 저렇게 차별하실 수가 있어요? 앞으로 둘째 아들 잘 되면 얼마나 후회하시려고. 제발 좀 우리 둘째가 잘 돼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내가 죽기 전에 네 시아버지가 코가 아주 납작해지는 꼴 좀 봤으면 좋겠어. 저는 그때부터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아버지에게 보란듯 저희 부부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를요. 시아버지가 당연히 원망스러웠지만 남편을 시아버지에게 인정받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제가 처음 인사 왔을 때 했던 말이에요. 제가 사온 옷을 입고 신나서는 제게 아들만 낳으면 된다고 하셨던 게 떠올랐어요. 저는 그때부터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기 위해 애썼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아들 낳는 법을 찾아 방법을 연구했어요. 고기를 많이 먹고 남편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도 일정하게 맞추라고 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군요.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는 다 미신이었나 봐요. 제 뱃속의 아이는 딸이었어요.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딸아이는 너무 사랑스럽고 예뻤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를 보면 시아버지도 마음을 좀 여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요. 남편은 난리가 났습니다. 딸이 건강하게 태어난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면서 병원 직원분들한테까지 커피를 다 돌릴 정도였어요. 남편이 아기를 보러 얼마나 신생아실에 자주 갔는지 병원 간호사들이 남편에게 딸바보 아빠 예약이라고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행복한 와중에도 한편으로 마음 쓰이는 게 있었어요. 시아버지에게 남편이 또 한마디 듣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왜냐면 제 위에 형님은 아들만 둘이에요. 밑에 동서는 저보다 1년 먼저 아들을 낳았고요. 동서는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첫째를 낳고도 둘째를 또 낳을 거라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죠. 그것도 아들 하나 또 낳고 싶다고요. 사실 육아가 힘든 걸 알면서도 동서가 그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은 며느리에게는 항상 포상을 내리세요. 형님은 첫째를 낳았을 때 지금 사는 아파트를 받았고 둘째 때는 형님이 갖고 싶다던 미니쿠퍼 자동차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둘째 동서도 조카를 낳고 원래 살던 아파트보다 평수를 늘려 이사했어요. 만약에 우리 막내 며느리가 둘째도 아들 낳으면 내가 이번엔 벤츠 자동차 쏜다. 그 말에 막내 동서는 눈이 아주 휘둥그레졌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애를 낳으러 갈 눈빛이었죠. 저희 시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휘두르려고 했어요. 저도 처음엔 잘 몰랐는데 겪다 보니 좀 이상했습니다. 젊어서부터 내내 경찰로 재직하셨다는 분이 모아두신 재산이 많아도 너무 많았거든요. 그뿐인가요? 돈 가지고 그렇게 생색을 내셨습니다. 시어머니 말로는 시아버지께서 돈 굴리는 재주가 대단하시답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월급은 구경도 못 해봤대요. 항상 어디에 투자했다, 누가 불려준다 했다 이런 소리만 간혹 하셨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말로는 정말 투자에 성공하시기는 했는지 자식들에게도 다 말하지 않은 재산이 많기는 하답니다. 그랬으니 큰아주버님도 시동생도 다들 시아버지 말이라면 껌뻑 죽는 신용도 하는 거였죠.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원망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으니 인정받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저희 부부는 딸아이를 어렵게 낳았습니다. 저와 남편 둘 다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꾸준히 병원 다니면서 얻게 된 귀한 아이예요. 그래서 사실 둘째는 생각도 없습니다. 첫째를 임신하고 낳기까지 너무 고생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사정을 알 턱이 없는 시아버지는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있는데 한 방에 아들 낳으면 얼마나 좋아. 뭐 할 수 없지. 애들 키울 때 빨리 키우는 게 좋아. 아예 지금부터 노력해서 연년생으로 낳아버려라. 제가 딸아이를 낳자마자 병원에 오신 시아버지가 하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순간 시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20시간 넘게 진통을 했어요. 정말 이래서 여자들이 애 낳다가 혼절한다는 말을 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그런 제 앞에서 저딴 소리를 하시는데 정말 시아버지고 뭐고 간에 지금 당장 나가시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오시지 말라니까요. 굳이 오셔서 손주 낳느라 고생한 며느리한테 그딴 소리가 나오세요? 저는 딸아이기 너무 바래서 그런지 너무 좋거든요. 우리는 딸 하나만 귀하게 키울 거니까 다시는 둘째는 연년생이니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으이그 못난 놈. 사내 자식이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다른 건 다 부족해도 내가 지금까지 왜 참았는데 떡두꺼비 같은 손주 하나만 낳으라니까 그것도 못해. 너는 앞으로 이 집에서 얄짤 없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지금까지 전 아버지 도움받은 거 없어도 잘만 살았어요. 아버지 재산 하나도 필요 없으니까 저한테 간섭이나 좀 하지 마세요. 이제 처자식까지 생긴 놈이 말하는 꼴하지 마라. 그래, 어디 내 도움 없이 네가 사랑구실 하고 사나 보자. 딸아이가 태어난 날까지도 시아버지와 남편은 큰 소리를 내고 시어머니는 또 울었습니다. 정말 저도 이제는 지긋지긋한 지경이었어요. 저도 더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좋아질 사이가 아니라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만약 제가 아들을 낳았어도 분명 다른 문제가 불거졌을 거예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싸우는 모습을 제 딸아이 앞에서만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딸아이가 태어난 이후 웬만하면 시댁에 왕래하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 둘 다 일하면서 딸아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기도 했고 차라리 시아버지 얼굴 안 보고 지내니 오히려 싸울 일도 없고 마음도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족이라는 게 원체 안 보고 살 수가 없더군요. 명절도 있고 생신에 집안 행사 등등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명절날이었습니다. 이제 어린 딸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느라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딸아이가 차에 타는 걸 너무 싫어해요. 조그만 차가 빠르게 달려도 차가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오는 내내 연신 차를 세웠다가 오느라 시간이 지체됐어요. 시댁에 도착했더니 이미 다른 형제들은 다 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기 데리고 오느라 고생했다고 하시는데 시아버지는 거들떠도 보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시아버지에게 꾸벅 인사를 드렸어요. 저도 솔직한 심정으로는 오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싫다고 한두 번 피하다 보면 정말 영영 시댁과 멀어질까봐 무섭기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사이가 더 안 좋아지게 되면 꼭 저 때문인 것 같아서요. 그래도 가족들이 다 모이고 음식 냄새도 나니 명절 같기는 했습니다. 마음이 어떻든 다들 모이니 반갑긴 하더라고요. 애들의 어른들까지 많다 보니 집안이 북적북적 시끄러웠습니다. 평화로움도 잠시 또 일이 터졌습니다. 마침 저는 방에서 아기 젖을 물리고 있었는데 그때 시아버지께서 가족들을 모두 부르셨어요. 세배해야 하니 다들 거실로 나오라고요. 저는 한참 젖을 먹던 딸아이를 떼어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딸아이는 연신 입술을 오물오물거리며 젖을 찾았지만 안 그래도 늦게 온 바람에 눈치가 보이는데 시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방에서 아기에게 마저 젖이나 줄 걸 그랬습니다.
제가 차라리 그 자리에 없었어야 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자식들과 며느리, 손주들에게 줄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자, 우리 첫째 아들, 첫째 며느리는 좋은 직장 다니고 열심히 일하면서 귀한 손주까지 둘씩이나 낳아줬으니 각각 100만 원씩 넣었다. 둘째는 손주가 하나니까 50씩. 내년에 하나 더 낳으면 너희도 100으로 올려주마. 시아버지가 직접 한 명 한 명에게 봉투를 건네시며 봉투 안에 든 금액과 왜 그만큼 넣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저는 아주 민망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쥐구멍이 있다면 들어가고 싶었어요. 혹시 저만 봉투를 못 받은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저도 봉투를 받긴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제 봉투 안에 얼마가 들었을지 예상되시나요? 두구두구두구. 제 봉투에는 조카들과 똑같이 1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물론 이 나이에 세뱃돈을 주시는 것도 감사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가족 간에도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말씀 하나하나에 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둘째, 네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한 게 뭐가 있냐? 그나마 조카들보다 적게 줄 수 없어서 똑같이 넣은 거니까 조카들한테 고마운 줄 알아라. 심지어 남편 봉투는 아예 없었어요. 남편은 시아버지의 도움은 일절 받지 않겠다고 선포까지 했으니 주지 않겠답니다. 저희가 이런 대접을 받을 거라는 걸 예상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시아버지는 언제나 그러셨으니까요. 저희는 애초에 봉투를 받을 생각도 욕심도 없었습니다. 단지 어떻게 자식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냐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괘씸해서 혼내겠다고 하시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괴롭히시는 거라고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더 화가 났던 건 동서의 아들에게는 봉투를 주고 저희 딸에게는 봉투를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딸은 출가 외인이라 남의 집 자식인데 당신이 돈을 왜 주냐입니다. 저는 정말 너무 놀라서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린애를 두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어서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지 여러분은 혹시 상상되시나요? 저희 남편은 단단히 빡이 쳤습니다.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얼굴에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순간 남편은 상상도 못했던 행동을 했습니다.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글쎄 그 자리에서 상을 뒤집어 버렸어요. 시어머님이 차려놓으신 상을 말이죠. 순식간에 거실은 난리가 났습니다. 조카들은 울면서 방으로 도망가고 큰 아주버님과 시동생은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말렸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와의 모습과 전혀 달랐어요. 그전에는 시아버지에게 말대꾸하며 싸우는 정도였다면 그날은 참아왔던 것이 모두 다 폭발하며 울분을 토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다시는 시아버지를 보지 않을 사람처럼요. 저한테 어떻게 하시든 그건 상관없어요. 아버지 같은 사람 저는 아버지로 인정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근데 제 아내랑 딸한테까지 그런 식으로 구는 건 절대 못 참아요. 기대하세요. 제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미친 새끼? 네가 돌아도 아주 단단히 돌았구나. 감히 아버지 앞에서 상을 엎어? 이 개같은 놈.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마. 시아버지는 지금이라도 당장 남편의 귀싸대기를 날리려고 달려드셨지만 큰 아주버님과 시동생이 잡아 방으로 끌고 들어간 덕분에 남편이 맞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대로 저와 딸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는 내내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심지어 말도 못 알아듣는 아이에게까지도요. 자신 때문에 이런 몹쓸 취급을 받게 해서 너무 미안하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자신이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시아버지에게 사과도 꼭 받게 해주겠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남편이 걱정됐어요. 시아버지의 행동은 이제 더는 놀랍지도 않으니까요. 얼마 뒤 막내 동서의 아들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갈 생각이 없었어요. 가봐야 또 좋은 걸 볼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이상했습니다. 뜬금없이 돌잔치에 가겠대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조카 생일인데 자신이 빠질 수 없다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썩 내키질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따라 나서야 했습니다. 남편이 약속했거든요. 시아버지와 절대 싸우지 않기로요. 더군다나 우리 식구만 모이는 자리도 아니고 막내 동서나 시동생의 손님들이 가득할 행사장인데 설마 그런 장소에서까지 싸우겠나 싶어 남편을 믿었습니다. 남편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시아버님도 남편도 꼭 그날만 기다린 사람들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내내 저희 부부를 벼르고 계셨는지 저희를 보자마자 인상을 구기시며 한 소리 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길 왜 왔냐고요. 당장 나가라고 소리까지 지르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태연하게 굴었습니다. 조카 생일인데 삼촌이 당연히 와서 축하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어울리지 않게 너스레를 떠는 남편의 모습이 역시나 이상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안 하던 행동까지 하니 더 걱정됐어요. 그때였습니다. 돌잔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갈 때쯤 시아버지께서 며느리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이번엔 시아버지의 손에 돈봉투가 아닌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쇼핑백을요. 저는 순간 저도 모르게 콧방귀가 흘러나왔어요. 시아버지의 손에 들린 쇼핑백은 역시나 2개였거든요. 역시나 시아버지는 형님과 막내 동서에게 쇼핑백을 하나씩 건넸습니다. 다들 귀한 손주들 키우느라 고생이 많다면서요. 저는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너무 유치해서요. 저도 담이 많이 새지기는 했나봐요. 시아버지가 더는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굳이 제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한마디 하시더군요. 네 동서들은 다 아들 낳았는데 넌 딸만 낳았잖아. 너도 샤넬백 받고 싶으면 잔말마고 아들 하나 더 낳아. 저는 기가 차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눈을 똑똑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목에 힘을 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생각 없다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딸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니 샤넬백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말에 얼굴이 금세 달아오르시더니 한 소리 하시려고 시동을 거셨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남편이 형님과 동서가 들고 있던 쇼핑백을 뺐더니 무대 쪽으로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라이터를 꺼내 가방에 불을 붙였습니다. 순식간에 가방에 불이 붙더니 활활 타올랐어요. 행사장 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형님과 동서는 깨악 소리를 지르며 남편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원망스러운 소리를 질러댔어요. 저도 남편의 행동에 당황해 어쩔 줄 모르고 있었는데 남편은 태연하게 벽에 있던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껐습니다. 사방은 하얀 연기로 자욱했어요. 마이크 테스트.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제 첫 번째 이벤트가 너무 강했네요. 불은 꺼졌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잠깐 저에게 집중해 주시겠어요? 남편은 태연하게 사회자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왕좌왕 시끄러웠어요. 아이고 아버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집안에 엄연히 며느리가 셋인데 한 명만 빼고 둘한테만 샤넬백 사주는 못된 시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너 이 자식 당장 안 내려와? 이게 감히 누구 망신을 시켜? 행사장 안에는 시아버지의 손님도 많았어요. 시아버지께서 경찰 공무원이셨잖아요. 당시에 함께 근무했던 선후배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보다 다급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신 시아버지께서 황급히 남편에게 내려오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려가긴 어딜 내려가요? 지금부터가 시작인데.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 바로 제가 만든 영화 한 편 상영해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 조카의 귀여운 동영상이 흘러나오던 모니터에서 이상한 영상 하나가 재생됐어요. 제목은 비열한 형사 아버지였습니다. 남편이 만든 영상이었어요. 마치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 같았습니다. 그 영상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를 고발하는 영상이었어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형사 시절에 비리 형사였더군요. 그 사실을 가족 중 유일하게 남편만 알고 있었고요. 영상에는 남편이 직접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뇌물을 요구해서 뇌물을 줬는데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부터 매달 상납하듯 시아버지에게 뇌물을 준 노래방이나 술집 업주들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들 원래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때 일만 생각하면 이가 갈린답니다. 시아버지가 얼마나 악독하게 뇌물을 뜯어가는지 그 금액이 어마어마했다고요. 그랬습니다. 시아버지는 젊어서부터 아주 돈독이 오른 사람이었어요. 그 돈으로 재산을 불린 거였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믿었던 저희 아버지가
바로 이런 비열한 형사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까지 싸잡아 다 욕먹게 할 그런 인간이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거 다 거짓말이야! 시아버지는 화면으로 온몸으로 가리려고 발버둥 치시다가 잘 안 되자 곧바로 남편을 잡으려고 달려드셨어요. 남편은 이제 옛날의 어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얼굴을 갈기려던 시아버지의 팔을 덥석 붙잡았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일에 대해 시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땡땡이 치고 시내에 영화 보러 나왔는데 거기서 아버지 봤어요. 골목길에 노래방 점주들 다 모아놓고 무슨 빚쟁이처럼 돈 봉투 걷어가는 거. 내가 그때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쪽팔렸는 줄 아세요? 나한테는 아무리 무섭고 엄한 아버지라도 밖에서는 정의롭고 좋은 경찰인 줄 알았다고요. 남편은 목청껏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했어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그때 일에 대해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은 건 가족들 앞에서만이라도 시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 자신도 공범이 된 거라고요. 처자식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신 걸 거라고 이해해 보려고 했다고요. 하지만 더는 그럴 수 없답니다. 시아버지는 그럴 자격이 없다네요. 순식간에 돌잔치의 장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경찰 선후배 관계자들이 시아버지에게 욕을 퍼부었고 험한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지금까지 40년 평생 경찰이었다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오셨던 시아버지의 인생이 산산이 파멸의 길로 가는 순간이었어요. 가족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막내 동서 친정 식구들의 직장 동료들까지 있는 자리에서 망신을 당했으니까요. 가족들도 시아버지의 지인들도 모두 다 시아버지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영상을 방송국에 제보하겠다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이미 지난 일이고 퇴직을 했더라도 절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면서요. 꼭 시아버지에게 죗값을 받게 하겠답니다. 그 일로 집안은 아주 쑥대밭이 됐어요. 큰 아주버님은 검사에다가 시동생은 구청 7급 공무원이잖아요. 시아버지의 일이 밝혀지면 행여나 본인들에게까지 피해가 갈까 두려워 아예 시아버지를 손절했답니다. 시아버지에게 받은 걸 다 토해내겠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매일 저희 집에 찾아와 애원하세요. 제발 방송국에 보내는 것만은 하지 말라고요. 저도 그런 시어머니를 보는 게 마음 아파 지금도 남편에게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고 하는 중입니다. 물론 남편은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 저도 시아버지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고민은 무엇보다 두 사람 관계를 이대로 놔둬도 되냐는 겁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더 큰 사달이 날 것 같아서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부 선배님들께서 조언 댓글로 남겨주시면 남편과 함께 보고 상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저의 긴긴 고민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 돌싱입니다. 자식은 없고요. 단촐하게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한 지는 좀 되었는데 아직도 이혼했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네요. 남들이 누가 이혼했다더라 해도 저는 제 인생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일 줄로 생각했는데 오늘은 그 누구에게도 차마 창피하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해서 털어놓을 수 없었던 제 이혼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제 고향은 경기도 변두리 지역이었죠. 부모님은 가난한 농사꾼이셨습니다. 농사를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지어도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빚이 워낙 많아서 그 빚을 다 갚고 나면 제가 학원 다닐 학원비조차 빠듯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살 길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았죠. 죽자 사자 공부를 해서 남들이 말하는 인서울대학에 겨우 들어갔어요. 처음 서울로 올라오던 날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엄마가 건강히 밥 잘 챙겨 먹으라며 쥐어주고 간 호두과자 봉지를 부스럭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울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새로운 대학 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서울살이에 대한 무서움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서울로 올라와 대학교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의 본격적인 서울살이가 시작됩니다. 서울은 참 신기한 도시였어요. 사람들은 많았고 항상 바빴고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지하철도 너무 신기했고 뉴스에서만 보던 그런 명동 같은 동네 구경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부터 과외를 시작했죠. 과외를 다니면서 부자 동네를 많이 가보게 되었는데 평창동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버스로 꼬불꼬불 올라가면 나오는 고급스러운 단독주택들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 뭔가 저와는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았죠. 저는 그렇게 과외를 하면서 근근히 제가 쓸 용돈을 벌고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해결하였습니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무거운 책가방을 떠메고 버스를 기다릴 때 겨울에는 추위에 동동거리고 여름에는 더위에 지쳐 있었어요. 배가 고프면 김밥집이나 편의점에서 김밥이나 라면을 사 먹고 항상 무거운 가방 때문에 허리 통증에 시달리며 하도 걸어 다녀서 신발은 밑창이 수시로 닳았죠. 하루하루 바쁘니까 별 생각이 없다가도 문득 그런 내 신세가 서러워지는 그런 저녁들이 있었어요. 힘든 하루의 끝에 축 처진 몸을 끌면서 기숙사로 향할 때면 어디선가 김치찌개 냄새나 고등어 굽는 냄새가 났죠. 그러면 고향에 계신 엄마가 해주던 김치찌개가 너무 그립고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서울까지 와서 내가 이러고 고생을 하고 있나 그런 마음이 들었죠.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기숙사로 돌아와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을 먹을 때면 서러움이 밀려와 혼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타지 생활의 외로움이라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은 신촌에 있는 유명한 학교여서 부자인 친구들이 많았어요. 다들 방학이 되면 어학연수를 간다, 유럽 배낭여행을 간다, 제잘제잘 계획들을 떠들어댔죠. 저는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조용하고 말이 없는 애로 통했어요. 고향이 어디라는 건 외에 제 사정을 친구들에게 잘 말하지 않았고 과외는 그냥 아이들 가르치는 게 재미있어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해두었거든요. 대학을 다니면서 부자 친구들 때문에 알게 모르게 저는 열등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는 소소한 즐거움이 하나 있었는데 평소 지나가면서 근사해 보이는 레스토랑이나 예쁜 카페를 보면 목표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이번 시험 성적에 A가 5개 이상 나오면 나 자신에게 주는 보상으로 저 카페에서 제일 비싼 딸기 파르페를 시키는 상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소소한 것들이 저에게는 정말 하루를 열심히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친한 대학 친구였던 주은이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주은이가 웃으며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냥 오늘 같이 가보자. 거기 초코파르페도 맛있던데? 딸기도 먹어봐야겠네. 왜 꼭 시험 끝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은이는 제가 돈이 그 정도로 없다는 것과 파르페를 사 먹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큰 마음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은이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2-3번도 그 카페에 갈 수 있을 만큼 큰 돈을 용돈으로 받고 있는 부잣집 딸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일들로 주눅이 들 때마다 몰래 알바를 뛰면서 친구들이 사 입는 옷 브랜드 옷을 한두 벌 사기도 하고 친구들 보기에 비슷해 보이고 싶어서 약속이 있는 날에는 제 기준에서 진짜 큰 돈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제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집안 이야기를 할 때면 저도 질세라 우리 아빠는 호텔 사장이라는 둥 골프장을 운영하신다는 등의 말을 은근슬쩍 했습니다.
친구들이 어느 호텔이냐고 물으면 그저 그런 사적인 것까진 좀 밝히기 부담스럽다며 선을 그었죠. 부자인 친구들을 보면서 그렇게 있어 보이고 싶고 시골 출신인 걸 들키기 싫어 노력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제가 만든 제 집안 배경이 진짜인 것처럼 어느새 제 거짓말에 도취되어 갔어요. 부모님은 호텔을 운영하셨지만 이젠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농촌에서 텃밭을 일구며 사시는 부자지만 마음은 소박한 상류층이 되어 있었고, 저는 부자지만 소탈하게 기숙사 생활도 하고 과외도 하는 개념 있는 사람이 되어갔죠. 과 내에서 그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 제 이미지는 그렇게 굳어졌습니다. 저도 그게 싫지 않았어요. 어차피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 이 애들과 연락을 끊으면 될 일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저는 취업 준비를 하고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취직한 회사는 은행이었습니다. 저는 은행에 입사하면서 사내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저와 같이 입사한 입사 동기 중에 잘 웃는 저보다 2살 많은 오빠가 있었는데 저는 그 웃는 얼굴에 홀딱 반해 먼저 용감하게 대시를 했고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친은 자신은 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부모님께 저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잔뜩 긴장한 채로 그 사람의 부모님을 만나러 갔죠. 남친이 예약해뒀다는 한정식 집에서 오빠의 부모님을 처음 뵙게 되었어요. 그날만큼은 맨날 입고 다니던 면 티셔츠와 검정 바지를 입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연회색 원피스를 입고 핸드백도 들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오빠의 가족분들은 먼저 와 계시더군요. 뭔가 세련된 인상이셨고 특히 오빠의 어머님은 아주 세련된 미인이시더군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오빠의 누나들도 함께 와 있었습니다. 누나들의 얼굴은 소위 말하는 강남 미인도에 나올 것 같은 성형외과 모델 같은 얼굴이었어요. 원래도 못생긴 얼굴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손을 많이 댄 모습이었습니다. 오빠는 누나가 둘에 형이 하나인 완전 막둥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수줍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아가씨가 오늘 소개한다던 여자친구냐? 오빠의 아버지가 저를 아래 위로 살펴보시며 말씀하시더군요. 오빠의 어머니는 저를 이리저리 살피기만 하시고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는 그 눈길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첫 만남이라 어색한 거겠지 생각하면서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자 아무 말이 없으시던 오빠의 어머니께서 대뜸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 아가씨는 우리 애랑 같은 직장이라고 했죠? 네, 입사 동기입니다. 저기 아가씨가 참하고 성실해 보여요. 그런데 혹시 집안 형편은 좀 어떤가요? 저희 집은 그냥 시골에서 텃밭 일구며 사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제 대답을 듣자마자 조금 남친의 어머니와 아버지 표정이 미묘하게 어두워진 것 같았습니다. 근데 둘이 좀 좋아지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는데 우리 아들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던데 아가씨 생각도 그런가요? 대뜸 어머니는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저희끼리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조만간 저희 부모님과도 식사 자리를 하려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오빠의 어머니는 갑자기 표정을 굳히시더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미안하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서로 생각해보는 게 어떨지? 우리가 이번에 얘 형 혼사를 해보니까 말이에요. 집안이 격이 좀 맞아야 하는데 참 이런 말을 민망하게 하기도 그렇고 우린 아들이 선을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방금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것인지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던 오빠도 크게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 면전에 앉혀두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빠가 소리치는 것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어머니는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우리 아들이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일이 순진한데 아가씨는 순진한 건지 아니면 계산이 빠른 건지 내가 모르겠소만 너무 기우는 결혼은 좋지 않다는 게 내 생각이거든요. 그냥 친구처럼 적당히 지내면서 서로 좋은 추억으로 남기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아가씨도 형편 맞는 사람 만나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순간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빠서 오빠의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제가 오빠랑 결혼을 할 수 없는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동안 좋은 마음으로 서로 잘 지내온 우리가 헤어져야 하나요? 제 말에 오빠의 아버지는 답답하다는 듯이 술 한 잔을 들이키시고 어머니는 급기야 언성을 높이시더군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아가씨? 직장은 같더라도 우리는 재산도 꽤 많고 우리가 지난달에 본 며느리도 굉장한 부잣집 요식인데 아가씨 부모님께서 시골서 농사 지으시면 우리와 형편이 맞겠어요? 꼭 이런 이야기까지 대놓고 해야겠어요? 사돈끼리 좀 수준도 맞고 대화도 통하는 혼사가 무난하고 좋은 혼사라고 나는 생각해요. 연애하고 혼사는 완전히 달라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대학 다닐 때부터 느낀 열등감을 결혼하면서까지 느껴야 하다니 저는 입을 앙다물었습니다. 여기서 눈물을 보이거나 맥없이 일어서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맞은편에 앉아 계시던 오빠의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말씀 일리는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부모님께서 큰 도움 주시진 않았지만 남들보다 부족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빠와 제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꾸리고 노력하면서 살 거예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에게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그것이니까요. 이 말을 남기고 저는 당당하게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오빠 역시 그런 저를 붙잡지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더군요. 식당 문을 열고 길에 한 걸음을 딛자마자 저는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오빠의 부모라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라니 차마 오빠와 계속 만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겪은 오빠는 분명 속물적인 계산이 앞서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너무 속상하고 또 속상하더군요. 마음이 찢어진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생각을 하며 저는 그날 밤 내내 방에 틀어박혀서 가슴을 움켜잡고 길고 긴 울음을 울었습니다. 부모가 돈이 없다고 해서 사람에게 이런 대우를 하다니 내가 열심히 사는 것으로 아예 안 된다고 말하는 오빠의 부모님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저는 괴로웠습니다. 솔직히 저는 잘 살고 싶었고 더 부자가 되고 싶었고 저도 사람인데 조건 더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죠. 오빠의 조건이 좋은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오빠와 학벌이나 직업이 비슷하고 집이 가난해도 그만큼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조건을 낮춰 결혼할 바에는 아예 안 하고 싶다는 생각에 저는 결혼을 포기해야 하나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며칠 후 오빠가 제가 자취하는 집 앞으로 찾아왔더군요. 저기 미안해. 우리 부모님하고 누나들이 좀 유난스러워서 형수가 또 환경이 워낙 좋은 집 딸이다 보니까 자기가 이해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 나도 자존심이 있어. 미안해 자기야. 근데 우리 둘이 잘 맞아서 잘 살면 되잖아. 나는 자기 없으면 못 살겠어. 우리가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더 잘할게. 조금만 견뎌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면 안 될까? 저는 그렇게 남친의 설득에 넘어가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친이 어떻게 난리를 폈는지 몰라도 더 이상 남친 부모님들은 집안이 어쩌고 운운하진 않았어요. 물론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끔 짜증난다는 식으로 표정을 짓긴 하셨지만요.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우들과 형님과 따로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끼리 미리미리 친해지자고 신우 언니들이 제안한 자리였어요. 약속 장소인 강남의 유명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도착하자 오늘따라 쫙 빼입은 듯한 신우와 형님이 있었습니다. 비싸기로 유명한 브랜드라는데 저는 명품에는 큰 관심이 없어 이름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카페가 그렇게 예약이 어렵다며? 어떻게 예약했어? 어머, 우리 올케는 어쩜 이렇게 센스가 있어? 이런 데를 예약하고. 아이, 뭘요, 언니들. 원칙상 신우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만 남편의 형의 와이프, 그러니까 형수님은 그들에게 언니 하면서 살갑게 굴고 있었어요. 저는 딱히 살갑게 굴고 싶지도 않아 그냥 세 분 다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큰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 이렇게요. 워낙 옷이 없는 저라 저는 그냥 단정한 검정 정장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대문에서 산 가죽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막내 올케, 그 가방 디자인 이 브랜드 거네? 아, 네? 여기 브랜드 디자인이잖아. 근데 딱 보니까 짝퉁이네. 에휴, 여기 오는데 차라리 에코백을 들고 오지 민망하게. 얼른 등 뒤로 감춰, 가방. 아, 네, 제가 명품 이런 걸 잘 몰라서 여기 디자인인 줄 몰랐어요. 저는 순간 얼굴이 확 붉어졌습니다. 그냥 보세 가게에서 가방 디자인을 고를 때 있길래 그냥 시중에 많이 보이는 모양의 가방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브랜드 모양이었다니. 그들은 제가 얼굴을 붉히고 말이 없자 자기들끼리 제잘제잘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무궁무진했어요. 무슨 마사지가 어쩌고 명품 브랜드 부티크에 잘 봐주는 직원을 연결해달라는 둥 그야말로 돈 쓰는 이야기밖에 없었죠. 한참을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기에 저는 끼어들 말도 없고 해서 그냥 웃으며 고개만 끄덕거리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윗동서가 저에게 말을 시키는 것이었어요. 근데 신촌에 그 대학 나왔다면서요? 아, 네. 혹시 무슨 과예요? 아, 저는 경영학과인데요. 아, 그렇구나. 내 친한 친구도 거기 경영 나왔는데 서로 알 수도 있겠네요. 아, 근데 경영에 하도 인원이 많아서요. 저는 휴학도 한 번 했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굳이 여기서 아는 사람 연결되어 봤자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과 생활 거의 안 했다고 둘러댔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신우들과 형님과 대화를 할 때는 최소한으로 말하고 나는 그냥 내 할 일만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한 번 만나고 말 줄 알았던 새 여자는 자꾸 저에게 만나자고 제안을 해왔어요. 저는 신우들과 형님을 만나는 것이 달갑지 않았지만 한편 남편 말대로 결혼 생활은 어차피 남편과 나 둘이 중심이 되는 것이지 시댁과의 관계는 적당히 얼굴 붉히지 않을 정도로만 지내면 되는 것이니까 적당히 처신을 잘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꼬박꼬박 신우들과 손윗동서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신우와 형님의 사치에 질려버렸어요. 한 번 만나면 어찌나 돈을 물쓰듯이 쓰는지 거의 제 한 달 용돈을 다 쓰고 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스케줄 계획은 부잣집 딸인 형님이 짰는데 일단 명품관이 많은 백화점이 무조건 근처에 있어야 했고 백화점 오픈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다가 명품 매장에 대기를 걸고 반나절은 거기서 오늘은 목걸이를 본다, 오늘은 가방을 본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둘째 신우가 꼭 사고 싶은 목걸이가 있다며 클로버 모양으로 유명한 목걸이 브랜드 매장에 갔어요.
그런데 신우가 사고 싶다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봤다는 목걸이 모델이 다 팔리고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나오면 될 것을. 신우는 매장에서 이것 보여달라, 저것도 자개냐, 저거 색깔도 괜찮네 하며 쓸데없이 시간을 끌고, 형님은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 목걸이를 굳이 가져가서 세척을 해달라. 형님이 가지고 있는 목걸이 가격을 본 첫째 신우가 그 목걸이 나 한 번만 빌려달라고 하면서 또 형님을 역시 부잣집 딸이라고 추켜 세우고, 말 그대로 속물 대환장 파티였습니다. 저는 물론 그 브랜드에서 파는 몇백만 원짜리 목걸이를 다 살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신우들과 형님이 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환장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봤자 그냥 목걸이 아닌가요? 자기 형편에서 예쁘게 잘하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소비하고 살면 그만인 건데. 그렇게 쇼핑을 하고 나서 커피숍에 가서 앉으면 또 골프가 어쩌고 회원권이 어쩌고 온통 부자들의 삶 이야기로 수다를 떱니다. 그런 대화가 당장 신우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데도 노처녀 신우들은 뭔가 그렇게 세계를 잘 알고 있으면 자신들에게도 부자와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강남에서 나고 자랐다는 형님은 그런 부분을 이용해 자신을 우러러보는 신우들의 그 눈빛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죠. 막내 올케, 진짜 부자 본 적 없지? 부자들도 레벨이 있단 말이야. 부자들의 재산 수준에 따라서 누리는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 알아? 우리가 영화관 가고 뮤지컬 보고 그런 걸 문화라고 생각할 때 말이야. 그 사람들은 회원권을 산다고. 멋 모르는 일반 서민들은 비싼 가방이나 푼돈 모아서 할부로 사면서 내가 명품 걸쳤네, 나도 이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닐까 생각하지만 말이야. 진짜 부자들은 어차피 그런 가방이나 옷 같은 것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10,000원, 20,000원짜리 편하게 사듯이 시즌별로 사서 걸치는 것이고 회원권을 산다고. 잘하시네요, 형님. 저도 어릴 때부터 강남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알면 알수록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세금 공제가 되니까 자동차도 진짜 시즌별로 외제차로 바꾸고 주로 회원권이나 그림 같은 걸 일상적으로 사는데 그런 게 보면 볼수록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진짜 사업 대박난 남편 있는 애가 있는데 걔는 퍼스널 쇼퍼 불러서 편안하게 거의 누워서 쇼핑한다니까요. 골프 같은 것도 너무 대중화돼서 요즘은 뭐 다 치잖아. 그런 사람들은 일단 개나 소나 하는 건 싫어하더라고. 부자들은 진짜 아무 옷이나 입어도 태가 달라. 얼굴에서 빛이 난다니까. 막내 올케는 이런 세계는 듣도 보도 못했겠지? 뭐 어차피 관심도 없지. 네. 저는 그런 건 잘 몰라서요.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소신 있게 쓰는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 저게 바로 없는 사람들이 자존심 세우느라고 하는 소리야. 꼭 무슨 소신이 있어서 청렴하게 사는 양 저렇게 말을 해요. 막내 올케 좀 솔직해져봐, 어? 그런 식으로 대화는 항상 저를 꼽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곤 했습니다. 신우들은 제가 제일 가난하고 없는 것이 자신들에게 우월감을 느낀다는 듯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꼬투리 잡고 넘어지면서 그러니까 네가 가난하고 없다는 식으로 깔아뭉갰어요. 저는 그런 소리들이 너무 듣기 싫고 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몸이 안 좋다고 하고 모임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공교롭게도 남편과 함께 있을 때 도로에서 뒷차가 와서 냅다 박는 사고가 발생해서 허리를 마침 다치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사고를 핑계로 몸이 안 좋아서 쉬어야 한다고 말하고 모임을 계속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들이 알아서 눈치껏 저를 안 부르겠지 했어요.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온라인으로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책도 읽고 사람들과 정모도 하며 나름대로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나간 독서 모임 정모에서 저는 대학 때 친구 주은이를 만나게 됐어요.
주은이는 저와 대학 때 친했던 친구인데 상당한 부잣집 딸이었죠. 어머, 이게 누구야? 너무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주은아, 너도 잘 있었어? 그럼, 나 결혼해서 아기 낳았잖아. 아기는 시터 이모가 지금 보고 있어. 우리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도 반가운데 어디 가서 커피나 한잔 마시자, 어? 그렇게 저는 주은이와 다시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주은이 남편은 의사였는데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은이한테 병원 이야기도 듣고 같이 놀기도 하고 또 대학 시절 우리가 같이 좋아했던 떡볶이 집에 가서 함께 떡볶이를 먹기도 했죠. 주은이는 제가 보기에 아주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신우들과 손윗동서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이야기를 했더니 주은이는 저에게 그런 브랜드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라며 너는 여전히 호텔집 딸내미가 이렇게 소박해서 어떻게 하냐고 웃는 것이었어요. 호텔집 딸? 아뿔싸. 대학 때 도는 소문을 그냥 부정하지 않고 놔둔 덕분에 주은이는 아직도 우리 집이 호텔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솔직하게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주은이가 알게 되면 실망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호텔집 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누구한테 피해를 준 것도 없는데 그냥 이대로 주은이 앞에서만큼은 부잣집 딸인 양 살면 안 되나 싶기도 했습니다. 주은이는 저에게 함께하고 싶은 것이 많다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같이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대학 때처럼 친하게 지내자고 했어요. 저도 착하고 해맑은 주은이가 싫지 않았죠. 같은 부잣집 딸이어도 매일 얄밉게 자랑만 해대는 손윗동서 같은 사람을 보다가 착하고 해맑은 주은이를 보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주은이와 어울리며 저는 명색이 호텔집 딸이다 보니 씀씀이가 커져갔습니다.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는 주은이와 호텔 커피숍에 가거나 우정기념으로 함께 사는 가방 등의 돈 등을 다 메꿀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간단한 인터넷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카드빚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이제 와서 주은이에게 내가 형편이 안 좋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호텔집 딸이 아니라고 우리 집은 그냥 부모님이 시골서 농사 지으시는 그 집 하나가 재산이 전부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은이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거나 상처받을 것이 두려웠어요. 그렇게 저의 울며 겨자 먹기식 부잣집 딸 노릇은 계속 갔습니다. 저만의 연극 같은 것이었죠. 하다 보니 정말 대학 때처럼 제가 진짜 그런 집 딸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느껴지고 으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기분을 느끼고 집에 돌아와 화장실 거울 앞에 서면 저는 항상 진짜 내가 그런 집 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주은이는 가끔 옷장 정리를 한다고 하면서 잔뜩 사들인 명품 구두나 가디건 그리고 가방들을 저한테 주었습니다. 자신은 유행이 지나면 안 쓴다고요. 또 쓰다가 질리면 다른 걸로 사야 하니까 빨리빨리 치우는 것이 좋다고도 했죠. 저는 주은이가 호의로 주는 것을 알기에 그런 것들을 가져와 쓰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유행이 지난 명품들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쓰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죠. 좋은 옷들은 확실히 만졌을 때 감촉이 다르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급 옷에 눈을 뜨게 되었고 고급 신발을 알게 되자 이제 눈에 안 차는 물건을 살 수가 없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 몰래 제 빚은 늘어만 갔습니다. 이제는 겨울에 캐시미어를 써야 했고 버버리 스카프를 둘러야 했으며 구두는 무조건 가죽으로 사야 했습니다. 울코트도 값비싼 것을 찾아 입어야 했고 패딩 역시 고급 충전재를 넣은 제품이 따뜻하고 가볍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손윗동서가 아기를 낳아 돌잔치를 하던 날 저는 허리가 아프다고 모임을 안 나간 지 거의 6개월 만에 신우들과 동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금 달라진 저의 행색이 놀라웠는지 신우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못 본 새 뭔가 스타일이 좀 달라졌네? 뭐 그렇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 버버리 스카프는 뭐야?
아, 이번 시즌 한정판이요? 버버리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좀 고전적이긴 하지만 잘 써요. 그 패딩도 좋아 보이는데? 에르노에서 하나 샀어요, 형님. 제가 일반 사람들이 생소할 법한 브랜드를 척척 말하자 신우들은 뭔가 제 기세에 눌린 듯 움찔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부잣집 출신인 형님은 좀 다르시더군요. 근데 에르노는 요새 좀 인기 없지 않아? 몇 년 전에 유명했었지. 아마 형님 말이 맞을 겁니다. 이것 또한 친구에게 얻은 패딩이었으니까요. 저는 유행은 별로 신경 안 쓰는 타입이어서요. 전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굳이 친구 덕에 얻어 입었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동서 예전보다 브랜드에 관심이 많아진 것 같네. 근데 좀 촌스러운 것 같긴 해. 한두 해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형님은 그렇게 핵심을 찌르시더군요. 저는 미소만 짓고 말았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무슨 상관인가 싶어서 말이죠. 그렇게 세 분은 또 서로 눈짓을 하면서 저를 촌스러운 사람으로 만들더군요. 너무 열등감이 심해서 꼬아서 생각하는 건 아니냐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세 분이 저를 까고 싶어 한다고 확신하는 것은 다 들은 게 있어서입니다. 형님 애기 돌잔치 때 화장실을 갔다가 우연히 신우 2명이서 제 욕을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신우 2분은 손을 씻으면서 제가 등 뒤에 있는 줄 모르고 신나게 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뭔가 우리 이야기에 자극받은 건 있었나 봐. 그동안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난다고 하더니.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의식해서 브랜드 공부해 온 거 아니야? 예전보다 옷 입는데 돈도 쓰는 것 같고. 근데 큰올케 말처럼 묘하게 촌스럽고 좀 옛날 옷 느낌이지?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그게 시골 감각 아니겠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는 거지. 2분은 신나게 저를 씹으시더군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사실 친구가 시즌 지난 옷을 준 것도 맞고 제가 돈이 없어 그 옷을 받아 입은 것도 맞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내가 호텔집 딸이었다면 저들이 저렇게 나를 무시하고 씹진 못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주은이를 만날 때 주은이가 저를 깍듯하게 대우해주는 것도 내가 호텔집 딸이어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가짜 호텔집 딸 노릇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일은 터지고 말았어요. 주은이와 백화점 쇼핑을 갔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신우와 형님과 마주친 것이었어요. 어머 동서, 친구랑 놀고 있는 거야? 주은이를 본 신우와 형님은 다소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소 형님과 신우가 좋아하는 명품들을 주은이가 다 걸치고 있었고 외모 역시 무척 예뻤으니까요. 누가 봐도 주은이는 부잣집 사모님다운 귀티의 소유자였습니다. 아, 네, 다들 어쩐 일이세요? 우린 쇼핑 왔지. 친구분 미인이시다. 우리 인사 좀 시켜줘. 주은이의 모습이 범상치 않아 그랬는지 형님들은 인사를 시켜달라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원치 않는 커피 타임을 주은이와 시댁의 새 여자와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은이가 저를 호텔집 딸로 알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어서 그 자리가 빨리 끝나기만을 빌었죠. 친구분 되게 부티나시네요. 이런 친구가 있는지 몰랐네. 네? 무슨 말씀이신지. 그냥 시골 출신이잖아요, 우리 올케가. 그래서 뭐 저는 수더분한 친구들만 있는 줄 알았죠. 주은이는 어리둥절한 듯 새 여자가 저를 돌려가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저번에 호캉스를 갔는데 사실 올케도 데리고 갈까 하다가 좀 뭐랄까 비주얼적인 게 안 맞다 싶어서 안 데리고 갔지 뭐야. 그 블랑 호텔 참 좋았는데 강릉에서는 거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저기 제 친구 비주얼이 뭐 어떻다고 그러세요?
주은이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기분이 나빴는지 살짝 붉어진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아니, 좀 가난한 집 출신답게 촌스럽잖아요. 아니, 친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가난이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충동적으로 말을 뱉어버렸습니다. 형님들, 사실 형님들이 호캉스 가셨다는 강릉 블랑호텔, 그거 오너가 우리 아빠거든요? 저 가난뱅이 아니에요. 저한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그만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있는 세 여자의 눈동자가 일제히 저를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몹시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모르겠다 싶어서 주은이에게 제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 제가 호텔집 딸이라고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아니, 진짜? 거기에 주은이가 나서서 말을 더 보탰습니다. 모르셨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호텔집 딸인데 검소하기로 유명했어요. 우리 과 애들 과소비 하다가 얘 보고서 얼마나 반성 많이 했는데요. 진정한 상류층의 모습이라고 본받아야 한다고요. 저는 민망함에 붉어진 세 여자의 얼굴을 보고 그 순간 통쾌함을 느꼈죠. 마음 한구석에서는 물론 커져버린 거짓말을 어떻게 수습할까 고민되었지만요. 그 후로 신우들의 태도는 갑자기 180도 바뀌었습니다. 신우들은 그날 저녁 개인적으로 두 사람 다 저에게 연락을 해서 그동안 몰라봐서 미안했다느니 그렇게 유복한 친정이 있는데 지금까지 왜 티를 안 내냐는 둥 우리 남동생이 대박이 났다면서 대놓고 저를 칭찬하기에 바빴어요. 주은이까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니까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새 남동생인 남편에게까지 말해버린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와 저에게 묻더군요. 당신 진짜야? 강릉에 있는 호텔이 장인어른 거라고? 아버지가 밝히기 싫어하셔서 내가 그냥 말 안 하고 있었어. 나 물려주시지 않고 사회에 환원한다고 해서 미안해요, 여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안 할 수가 있어. 서운한데? 뭐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부모님이 결혼할 때 말 안 하기를 원하셔가지고 혹시 친정 가더라도 모른 척 해줘요. 알았죠? 저는 전문 경영인한테 맡겨서 경영은 완전히 손을 뗐으며 어차피 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나고 있었죠. 이제 와서 다 거짓말이었다고는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공짜로 호텔에 묵어보겠다고 저를 통해서 예약을 잡아달라고 하는 통에 저는 이미 가지고 있던 빚에 또 빚을 내어서 숙박을 잡아드리고 계속 사태를 수습하지 못해 빚이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불어난 빚을 감당하느라 카드사마다 돌려가며 카드론을 쓰고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사태는 점차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한번 시작한 거짓말은 이제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저는 혼자 잠 못 드는 밤이 많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결국은 제 정체가 들통나버리는 일이 있었죠. 제 정체를 밝힌 것은 바로 손윗동서인 형님이셨습니다. 제가 호텔집 딸이 되고 나서 신우들은 대놓고 형님을 무시했어요. 무슨 말만 하면 형님을 까내리고 저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은 쪽에 붙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형님이 뭘 걸치고 오기만 하면 너무 센스 있고 세련되었다며 칭찬하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형님이 사치스럽고 돈도 없으면서 잘난 척한다고 저와 비교된다면서 흉을 보았습니다. 올케, 요즘 누가 모피 목도리 두르고 다녀? 개념 없게. 막내 올케 좀 봐봐. 얼마나 수수해? 그리 춥지도 않은데 동물학대도 아니고 그런 거 두르고 오고 싶어? 언니, 이거 언니가 전에 너무 예쁘다고 했던 세이블인데. 그때는 내가 진짜 부자들의 세계를 몰라서 그랬던 거고 막내 올케를 보니까 내가 이제 알겠어. 진정한 품격이 뭔지 말이야. 큰 올케도 반성 좀 해. 언제까지 그렇게 한심하게 쇼핑이나 하고 살 거야? 이런 식으로 형님이 제가 당하던 것 같은 갈굼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저는 너무 무안하기도 하고 제 거짓말이 걸리면 어쩌나 두렵기도 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신우들이 그런 식으로 저를 추켜 세울 때마다 그냥 자리를 피해버렸죠. 형님은 갑자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자 그게 견디기 힘드셨는지 저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결국 아는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강릉의 호텔 오너라는 분의 연락처까지 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통화를 해서 제 정체를 알아내셨죠. 어머니 생신 때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호텔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하셨고, 모두 저를 쳐다봤기에 저는 또 울며 겨자 먹기로 빚을 내어 호텔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형님이 추천하고 싶은 호텔이 있다고 하셔서 거기 중식당으로 룸을 잡았죠. 그런데 다 같이 생신 축하 노래를 부르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똑똑 하고 방문을 두들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누구세요? 아, 호텔 대표님께서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아, 우리 며느리 때문인가? 어서 들어오세요. 아가, 이 호텔 오너분하고 집안끼리 아는 사이냐?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때였습니다. 형님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제가 아는 사이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부탁으로 잠깐 들렀습니다. 뭡니까? 저한테 꼭 물어보고 싶다는 말이. 강릉 블랑호텔 아시죠? 네, 제 소유 호텔입니다만. 여기 그 호텔이 자기 아버지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수가. 오늘 식사를 하게 된 이 호텔과 강릉 호텔이 같은 사람의 거였다니.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떡하지? 머릿속이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예? 강릉 호텔은 대대로 저희 집안 호텔인데 무슨 말씀이신지. 확인 감사드려요. 모두 들으셨죠? 모두의 놀란 눈빛을 뒤로하고 형님은 그렇게 제 거짓말을 폭로해버리셨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그만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오고 말았어요. 남편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숨어버리고 싶었죠. 그 길로 저는 친정에도 가지 못하고 아무데도 가지 못한 채로 시내의 허름한 모텔에 일주일을 숙박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바닷가 마을의 여관으로 장소를 옮겼어요. 차마 연락을 아무에게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에도 이미 제가 한 짓을 들으셨을 것 같아서 연락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한 달을 폰을 꺼놓고 그냥 카드로 먹을 것만 사러 나가고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나니 폰을 확인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폰에는 남편, 시댁 어르신들, 신우들, 형님, 그리고 친정 부모님까지 많은 사람의 연락이 와 있었는데 결국 남편은 길길이 날뛰면서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화를 냈고 신우 역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적어두었더라고요. 시어른들 역시 저를 괘씸해하시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하자고 이혼 서류를 당장 보낼 테니 주소를 보내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친정 주소로 서류를 보내라고만 대답을 했죠. 그리고 그냥 이대로 죽어버릴까 생각을 하며 바닷가에 하염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친정엄마에게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정연아, 혼자 서울 가서 잘 사는 아이들 틈에 오죽 고생이 많았니? 네가 왜 그랬는지 이제 좀 알 것 같다. 정연아, 엄마가 미안해. 제발 살아있다면 연락 좀 해다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거야. 제발 엄마한테 연락 좀 해주지 않을래? 사랑한다. 눈물이 소리도 없이 뺨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버린 나를 엄마는 사랑한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고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바보 같은 나. 결국 열등감을 이기지 못하고 거짓말로 결혼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고 이혼까지 하게 돼버린 내 신세. 그래도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저에게는 아주 간절한 동아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죽지는 말자. 그래, 꼭 추스르고 살아남아 엄마를 보러 가자. 엄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한 그릇 먹고 훌훌 털고 다시 살아보자. 저는 그렇게 그 지옥 같은 시간을 파도에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는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컸기에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는 순순히 이혼할 수밖에 없었죠. 한 달간 쉬었던 바닷가 마을에 정착을 하고 친정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그렇게 저는 혼자만의 삶에 적응을 해나갔습니다. 아직 부모님을 보러 가지도 못했습니다. 좀 더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부모님 얼굴을 찾아뵈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이것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바닷가 생활은 제법 적응이 되어서 이제 동네 행사에 가서 막걸리를 한 잔씩 얻어 마시기도 하고 또 친한 언니들이 생겨 언니들이 남편 욕, 시댁 욕하는 것을 들으며 위로를 해주기도 합니다. 비록 아직은 제가 왜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말하지 못했지만요. 주은이에게도 그동안 미안했다고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주은이는 울면서 미안하다고 그냥 진작에 이야기했어도 됐는데 언제든 얼굴 편하게 봤으면 좋겠다고 오랫동안 자신을 속인 저를 용서해주더군요. 그런 거짓말을 하기까지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며 천사 같은 내 친구는 저를 이해하려고 애를 써주었습니다. 그동안 제 거짓말들로 인해 쌓인 빚들은 이자가 붙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라도 인정할 것은 하고 그걸 바로잡고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남은 돈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바닷가 마을에서 여러 소일거리를 하며 그럭저럭 먹고 살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젊은 여자의 손이 필요한 일들이 제법 있어 저는 어딜 가나 환영을 받습니다. 어떤 날은 생선을 손질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음식 준비를 돕기도 합니다. 일당으로 돈을 받고 가끔은 그냥 일을 해주기도 하죠. 그렇게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수다를 떨다가 보면 어느새 제 삶에 대한 생각은 잊혀지고 그저 하루를 살아내게 되더라고요. 가끔 혼자 있는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마치 안개 낀 바다 위를 보는 것처럼 이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 꼭 결혼을 하고 싶다거나 앞으로 뭘 하며 인생을 살아야 할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 모르겠어요. 단지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만 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세 끼 밥 챙겨 먹고 산책을 하고 오늘 하루만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심플하게 지내니 마음이 편안해져 오더라고요. 어쩌면 모두가 저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누구는 용서하고 누구는 용서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릴 동안 정작 저 자신은 아직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싶어진 건 역시 어쩌면 저 자신을 좀 더 이해해보고 싶어서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횡설수설이죠? 제 마음이 아직 이런가 봅니다. 다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제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창피한 이야기였지만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이상하게 한결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며 어떠셨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잘못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새 눈덩이처럼 커져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거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빌게요.